네, 여러분들 드디어 조국 장관님이 정치 선언을 했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고 오늘 이제 부산에서 이제 사실상 창당 선언을 하고 아마 오늘은 광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광주로 이동을 해서 5.18 영령에게 뭐 하고 이런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조국 장관님을 민주당에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뭐 박홍근 지금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있는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선거판이 있으니까 조국 장관님을 처음에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무리 조국 장관님과 어떤 친분이 있고 조국을 지지하고 그러지만 민주당이 선거개혁,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에 민주당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민주당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은 독자적인 행보를 가시면 되는 것이고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에 민주당이 녹색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보당 그다음에 또 새 진보연합 뭐 이런 정당들을 연합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선거연합에서 삐그덕거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안을 찾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국 장관님이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어요. 이재명과 조국이 만든 사법 리스크는 누가 만들었냐? 한번 들어봅시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거기에다가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 누가 만들었어요? 검찰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 사건도 검찰이 만든 사건이에요. 검찰이 만드는 사건이에요. 언제까지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탓을 안 하고 조국과 이재명 탓을 할 겁니까? 검찰이 만든 사건이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도 검찰이 만든 사법 리스크고 조국 장관님의 사건도 검찰이 만든 사법 리스크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한 배를 탔어요. 거기서 저는 왜 조국 장관님의 출마를 왜 제가 반대를 하지 않냐? 조국을 지지해서 아니에요. 죗값을 치렀잖아요. 더 이상 어떤 죗값을 치러야 됩니까? 가족이 멸문지화당하고 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를 했다 그러면서 4년을 살았어요. 조국 장관님이 사면을 당하거나 파렴치하게 권력에 기대서 본인들의 죄를 사면을 받았다 그러면 아직 조국은 정치권에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조국은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모든 면들보다 더 과하게 죗값을 치렀어요. 그쵸? 죗값을 치른 사람이 왜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도 학교로도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조국 장관이 창당 선언을 했다 그래갖고 그게 비판의 대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조국 장관이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조국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 조국 신당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청래 조국의 결단에 용기와 박수를 보낸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박지원 비례연합정당에 조국 신당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법을 제시할게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조국과 연대할 생각하지 마세요.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에 올인을 해야 돼요.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올인을 하고 조국 장관도 민주당에 기댈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이겨내서 지지율 5% 6% 나와봐요. 말 안 해도 연합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국 장관님이 사는 길은
조국 신당이 지지율이 5%만 나와도 말 안 해도 민주당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서로 연합해자라고 가서 여기저기서 공격받느니 조국은 조국대로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스스로 지지율 5% 이상만 나오면 나중에 선거연합에 조국이 합세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와라 말아라 이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조국 장관님 신당 창당한다 그러고 민주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윤석열과 싸운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조국 그래도 응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합세가 되면 조국 신당이 5% 이상 지지율만 나와봐요. 그럼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조국도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연합하는 겁니다. 응? 처음부터 민주당이 조국을 안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국이 신당을 만들어 갖고 1% 2% 나오면 조국 신당은 실패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합쳐봐야 시너지 효과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조국 장관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아파도 조국 장관님들은 신당 창당한 이상 스스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다 합쳐봐야 조국 신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면 조국 신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큰 바다에서 만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네 아무리 연합해봐야 다들 1%밖에 안 나오는 정당들 조국 신당 하나가 5%가 나오면 어느 정당과 연합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응? 이거 갖고 조국과 합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울 필요 없어요. 응? 민주당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조중동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워도 싫어도 녹색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녹색정의당이 탈퇴하는 순간 또다시 민주당을 향한 내부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그거가 선거 연합에 차질이 벌어지고 지역구에서도 연합이 차질이 벌어질까봐 민주당은 눈물을 머금으면서까지 녹색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진보당, 새진보연합, 정의당 합쳐봐야 조국 신당의 지지율 반토막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민주당이 명분 싸움이에요.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녹색정의당의 주말 동시 참여를 이번 주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플랜 B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녹색정의당이 이탈했을 때, 녹색정의당이 합류했을 때, 녹색정의당이 합류하고 플러스 진보당이 합류를 하고 플러스 새 진보 연합이 합류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플랜 A예요. 플랜 B, 녹색 정의당이 이탈을 하고 진보당과 새 진보당 연합만 남았을 때 이때는 이제 조국 신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민주개혁 진보 선거 연합이 녹색 정의당, 진보당, 새 진보 연합이 다 합쳐질 경우에는 조국 신당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참여하기 힘들죠. 왜? 녹색 정의당이 그동안 조국을 엄청나게 깠기 때문에 이제 와서 조국과 선거 연합을 한다는 게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이 민주개혁 진보 연합에 선거 연합에 합류한다는 것은 분명히 조건을 달 겁니다. 조국 신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플랜 B, 녹색 정의당이 합류를 안 하고 진보당, 새 진보연합, 그 다음에 조국 신당, 나머지 송영길 신당 할 것 없이 연합을 한다. 그때는 조국이 참여가 되죠. 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녹색 정의당, 진보당, 새 진보연합 다들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90%는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걸 만약에 해낸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양보를 요구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분명히 이번에 당론으로 정했어요. 민주당 최고위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뭐냐? 지지율대로 가자. 그쵸?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녹색 정의당에서는 비례 5석, 지역구 5석을 양보를 요구한대요. 그쵸? 비례 5석의 앞번위를 달라. 녹색 정의당에 비례 앞번호에 5석을 달라. 그리고 지역구에서 자기네 녹색 정의당으로 야권 단일화를 하자. 못 받아요, 민주당. 이거 죽어도 못 받아요. 그러면 진보당은 좀 다릅니다. 진보당은 지금 진보당 의원이 전주에 지역구를 갖고 있죠.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할 거예요. 자기네로. 그럼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 플러스 비례에서 한 석을 달라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얘네들은 다 합쳐도, 얘네 셋 다 합쳐도 지지율 1% 안 돼요. 새진보연합은 각 정당이 하나씩 비례를 달라고 할 겁니다.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정당이 창당됐는지도 이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이미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민주당과 합당한 정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새진보연합에서 3석 달라 그러죠. 지금 녹색진보연합에서 5석 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진보당에서 1석, 그러니까 벌써부터 10석 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민주당이 11번부터 뒷번호에 개혁진보연합을 가져야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확고합니다. 지지율대로, 정당의 지지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눠갖자. 거의 90%는 이거 안 돼요. 제가 이거 보면 이건 전혀 90%는 당 지지율이 기본이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 양보를 하고 뒤에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 2020년 총선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냐, 지역구 양보해달라고 녹색 정의당이 외칠 겁니다. 지금 녹색 정의당에서는 찬반이 분분해요. 지금 오늘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민주당과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을 가졌는데, 근데 녹색 정의당만 여기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왜 녹색 정의당은 참석을 안 했냐? 지금 심상정파의 매파와 지금 녹색 정의당의 비둘기파가 싸우고 있어요. 뭐냐? 실속 챙기자. 실속을 챙겨서 민주개혁 진보연합에 합류를 해서 2석, 3석이라도 얻자라는 실속파와,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위성정당을 반대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대놓고 만든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어떤 매파가 부딪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녹색 정의당의 지지율이 1% 이상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이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어요, 데드라인이. 그러면 지역구도 민주당은 확고합니다. 민주진보 지역구 연합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밀자라는, 물론 민주당이 과거같이 어떤 울산이나 민주노총이나 이쪽이 센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양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정도, 한석 정도나 지역구 연합, 진보당과는 전주에서 선거 연합이나 그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보당이, 녹색 정의당이 요구하는 거는 뭐 심상정 지역구의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또 이정미 지역구의 후보 단일화, 이런 걸 요구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녹색 정의당은 독자적인 행보로 가면 3%가 안 나, 자기네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죠. 녹색 정의당이 단독으로 선거 연합을, 왜 그러냐면 나머지 정당들이랑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볼 때 3% 안 나온다면 아예 원내 진입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원내 진입 정당은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 세 정당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우선순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너무너무 심상정이나 정의당의 배신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아마 분노하실 겁니다. 근데도 왜 민주당은 녹색 정의당을 가장 우선순위로 연합에 그 무게를 두냐? 일단은 원내 진입 정당이고, 그 다음에 진보당, 그 다음에 녹색 정의당과 진보당이 합치면 시민사회에서 30만에서 40만, 많게는 50만 까지 민주진보, 그 다음에 노동계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진보연합이라는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
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녹색정의당이라는 정당이, 녹색정의당, 진보당, 이런 정당들이 의석은 몇 개 없지만 시민사회랑 연대를 해서 사실상 노동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장에 나오는 숫자도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우선순위로 연합을 하려는 게 사실 지역구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구 선거. 결국 민주당이 이런 정당들과 척을 지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 선거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게끔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박빙 지역이 늘어나면 사실상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 대 국민의힘이라는 다자 대 단일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지역구 사수를 위해서라도 선거 연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녹색 정의당 진보당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뒤에 진보 연합, 새진보 연합이라는 정당과 함께 가려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면 민주당이 이제 녹색정의당 계속 어떤 빨리 조속히 참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민주당은 확고하게 당 지지율로 비례 의석도 배분을 하자, 어떤 양보하는 카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확고합니다. 어차피 욕먹는 거 녹색정의당이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진보당은 참석을 해요. 진보당, 새진보연합 플러스 조국신당은 나중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국신당과 거리를 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민주당의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은 민주당이 자기와 거리를 둔다 그래갖고 서운해할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국 장관님이 민주당에게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조중동과 조국과 어떤 이런 프레임에 사실 민주당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조국이 등장을 해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조국 장관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잖아요. 그 프레임을 언젠가는 깨야 됩니다. 적어도 조국 장관님은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 행위에 대해서 죗값을 치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나중에 조국 장관님이 스스로 자력을 해서 자강을 해서 지지율이 5% 정도만 나와도 민주당은 당연히 조국 신당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민주당은 조국을 품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조국 장관님이 자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누가보다, 결국은 선거는 지지율 싸움 아닙니까? 선거는 국힘당, 여러분들 개혁신당이라는 정체성이 맞지도 않는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을 잡는데 왜 민주당의 우군인 조국은 민주당의 우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조국은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지 민주당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국은 민주당의 우군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조국은 민주당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조국도 이번에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이고 신당을 창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중동이 프레임이 너무너무 셌기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하지 못하는 슬픈 마음이 있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민주당의 대통령을 원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민주당에 피해가 갈까봐.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조국과 무슨 의원 내각제 개소리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조국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조국 장관님이 이번에도 얼마 전에 개헌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요,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윤석열 임기를 1년 단축시키자는 개헌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조국이 의원 내각제를 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중임제를 걷어찬 게 국회였어요. 국힘당의 반대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시도했던 4년 중임제의 개헌도 실패가 된 것이고, 조국 장관님도 얼마 전에 4년 중임제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개헌론을 얘기한 거예요. 응? 좀 알고나 얘기를 해야죠. 응?
좀 제발 팩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국은 결국 민주당의 우군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사실상 차기 이재명을 흔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은 한 길을 가야 돼요. 검찰이 뿌려놓은 사법 리스크를 같이 강을 넘어야 되고, 결국은 저 친문 똥파리들, 이낙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이 민주당 앞에 서 있는 순간 그들은 이탈하지 않아요. 어떻게 친명 지지자들을 갖고 대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대권을 잡기 좋은 런닝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 안에서 조국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의 신당이 성공하고 민주당과 연합을 하든지, 그러면 조국의 강을 언젠가는 건너야 돼요. 언제까지 조중동 프레임에 말려갖고 선거 때마다 조국을 뒷걸음질 치게 하고 민주주의의 자산인 조국 같은 장관들을 민주당이 내쳐야 됩니까?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런 민주당 갈라치기 새끼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조국 장관이 정치에 입문에 성공을 하고 다음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와 붙어도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왜? 조국은 차차기가 돼야 돼요. 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을 잡기에 민주진보의 불쏘시개가 되고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에요. 조국을 멀리해서 뭐가 좋다고요? 뭐가 남는다고요? 응? 제가 그래서 지금 같은 갈라치기를 대비해서 될 때까지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저는 조국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가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시대정신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가 꾸려가는 대한민국의 5년을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조국을 적으로 돌려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득이 있을까요? 진짜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조국을 살려야죠. 조국을 살려야지 이재명에게 나중에 대권의 런닝 파트너가 있는 것이죠. 어? 조국을 죽이고 조국을 멀리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은 악마와도 손을 잡으면서 권력을 쟁취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조국을 멀리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누가 민주당 대권 후보 이재명 끝? 경쟁자도 없는 대권이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대선은 감동을 주는 선거가 돼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잡는 자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중동 프레임에 밀려서 이재명만 바라보자고 얘기할 겁니까?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조국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응? 어떤 미친 새끼들이 내각제를 얘기합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내각제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국회까지 보냈던 사람이고,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조국이고, 조국 장관님도 4년 중임제하고 윤석열 임기 단축시키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왜 뜬금없이 내각제가 나옵니까? 응? 민주 진보 진영은 큰 바다에 만나서 모두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단일되어 우리의 저 국힘당과 저 반민족 세력들과 싸울 때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고, 이 불합리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응? 언제까지 네 편 내 편 가르고, 언제까지 이 새끼 죽여 저 새끼 죽여, 이 새끼 친명이야 비명이야, 언제까지 이러면서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요? 선거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벌써 2월 10일이 넘어갔어요. 선거 2달 앞두고 수박 감별사 노릇할 거예요? 응? 모든 민주 진보 세력들을 합쳐갖고 조국, 송영길, 추미애 뭐 할 것 없이 다 합쳐갖고 반윤석열 연대를 만들고 국힘당 괴멸될 때까지 같이 싸워서 범야권의 총선의 의석수가 220석이 되면 사실적 실물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임기를 1년 단축시키고 대통령 임기를 연장을 시키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임기가 5년이 아닌 8년짜리 대통령 만들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응? 제가 수박이라고요? 제가 사쿠라라고요? 제가 조국 빠라고요? 전 냉정해요. 민주당이 민주진보개혁연합신당에 성공하면 조국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조국은 스스로 자강해야 돼요. 이런 선거 2달도 안 남은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선거 진보 대연합을 성공했을 경우에 조국이 들어오면 안 돼요. 조국은 스스로가 자강을 해서 5%가 나오든 6%가 나오더니 스스로 이겨내서 민주당이 손을 내밀게 해야 돼요. 왜 민주당이 지금 조국을 멀리하냐? 조국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이 과연 민주진보의 지지를 얼마나 받는지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몰라요.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조국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스스로 민주당이 대신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10%가 된다. 민주당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국을 멀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여태까지 조중동이 씌워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당했구나. 자연스럽게 큰 바다에서 만나는 겁니다. 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조국 장관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가족과 그 조국 장관님이 정치까지 한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은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개혁신당에 성공을 하면 저는 조국을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조국은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자연스럽게 민주진보와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를 바라면 안 돼요. 조국의 성공은 자강이에요. 스스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조국은 민주당의 우군인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조국을 윤석열 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윤석열에게 한 맺힌 사람이 조국과 이재명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면 됩니까? 조국이 살아야지 이재명이 살고 더 나아가서 큰 바다에서 민주진보가 어우러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개청수 수박이니 뭐니 얘기할 수 있겠죠. 총선을 앞두고 왜 민주당이 우클릭을 할까요? 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우클릭을 할까요? 이기는 선거가 결국 이재명을 살리는 거예요. 친명 갖고 선거 치러갖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친명만 가지고 선거 180석 얻으면 좋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친명만 갖고 180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친명이 아니래도 비명이라도 결국은 친문의 당선이 친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이야 비명으로 분리가 돼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당선이 된 이후에는 결국은 친명이 22대 국회에서는 대세가 되면 친문이 친명이다라는 걸 알아야죠. 응? 친문이 친명이 되는 걸 만들어야죠. 모든 선거는 윤석열 심판과 국진당 죽이기로 가야 돼요. 응? 선거에서 다 깨져놓고 친명 비명 구분하다가 선거에 대패해 놓으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 가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저를 욕을 해도 좋은 친명 지지하고 마음에 안 드는 비명은 비판하지 않아요. 전 알겠죠? 좋은 친명 지지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전 비명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요 윤석열과 국힘당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도록 합니다.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혁신당 얘기 좀 할게요. 개혁신당 지금 이제 말은 개혁신당 제3지대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사실상 화들짝 놀래갖고 민주당과 국힘당이 대놓고 이제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연합을 했죠. 연합을 하면서 이제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낙연 대표의 통큰 양보, 이름도 개혁신당을 쓰기로 했다. 제3지대가 이제 사실상 통합이 됐습니다. 이 제3지대의 통합은 제가 못된 통합이라고, 이낙연의 탈당은 못된 탈당이라고 늘 얘기했죠. 그 이유가 이제 이현욱이나 조홍천이가 지금 남양주에 개혁신당이라고 하면서 나오면 당연히 국힘당이 유리하겠죠. 조홍천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개혁신당이라는 기호 3번을 만약에 달고 나온다 그러면 결국 민주진영의 표가 갈리게 되면 박빙인 지역에서 당연히 국힘당은 어부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홍천이나 이현욱이가 지역구에서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지역구 선거에 나와야지 그 지역구와 비례의 개혁신당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하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자기네 비례 투표의 그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결국은 민주당 떨어뜨리고 자기 비례 지지율 좀 높여서 국힘당의 어부지. 그래서 제가 국힘당의 이중대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연합이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라는 정당 지지율은 사실상 국민들 갈라치기, 그리고 세대 갈라치기, 젊은 층 여자 남자 젠더 이슈로 갈라치기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과 연합이 사실상 이준석 지지자들의 이탈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준석 지지자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아마 굉장히 이제 좀 있으면 이낙연과의 연대의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정당은 사실상 깨질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이낙연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처를 걸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탈당파들을 개혁신당에 끌고 오는 거, 그 역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민주당 탈당파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공천 이후에는 탈당을 하게 될 거예요. 몇몇은. 그러면 이낙연의 개혁신당의 민주당 현역들 탈당파들이 탈당을 하게 되면 앞번호 올리는 그런 역할이 이낙연의 임무고, 그러면서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과연 그때 이준석 신당과 사실상 이낙연의 이념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60세 이상의 무임승차, 그 다음에 여성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낙연이가 사실상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이낙연이나 이런 민주당 탈당파들에게 욕을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이 새끼들이 탈당파들을 모아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대결을 하는 지역구에 제3신당이라는 지역구에 출마를 하게 되면 국힘당 도우미가 되는 역할을 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5% 7% 지지율을 얻게 되면 본인들 비례정당의 어떤 득표율에 도움을 자기네 비례정당 득표율을 올리고자 민주당 의원 떨어뜨리는 역할은 국힘당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3지대라는 이낙연과 이준석의 명분 없는 사실상 국힘당 이중대 역할을 하는, 이준석이는 국힘당으로 돌아갈 지금 차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단한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혁신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위성정당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개혁신당은 비례로 자기네들이 중도층이라는 주권자들을 흡수해갖고 표를 얻으려는 정당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위성정당을 또 만든다는 자체가 웃긴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 어떤 통합신당, 제3지대 통합신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가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정당도 제가 보면 공천 파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체성은 극복하기 힘들어요. 분명히 정체성은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자기를 믿고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탈당이 이루어지냐. 왜 그러냐면 제3지대가 살아남기 힘든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본인들은 양당 기득권 정당을 혁파하자, 척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탈당파들이 있으면 결국은 민주당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제3지대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국힘당의 양쪽에서 싸대기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거 막바지
가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이야 신당 창당에 바람이 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왜 양당 정치의 혐오를 조중동과 대한민국에 있던 미스미디어가 사실상 혐오 정치를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신당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선거가 막바지 가면 갈수록 어떤 식의 어떤 선거의 분포도가 나오냐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요. 무당층이 줄어들어요. 무당층이 줄어들고 선거가 결집 현상이 벌어지면 신당 창당의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고 민주당의 탈당파들이나 이준석의 탈당파들이 국힘당의 탈당파들이 결국 손을 잡은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빅텐트라는, 그러니까 텐트는 커졌어요. 이준석이는 텐트는 커졌는데 그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에 사람들은 빈텐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이낙연의 신당과 합류를 하면서 텐트의 크기는 커졌지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면서 빈텐트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텐트만 커진 정당이고 그 안에 내실은 없게 되면 이준석과 이낙연이는 자연스럽게 갈등의 요소가 불거질 것이고 결국은 제3지대의 역할이 어디까지 한계에 붙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추미애 의원을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 저는 추미애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왜 추미애 장관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싸운 거는 옳았어요. 저는 거기까지 추미애 장관을 응원합니다.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이 옳았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을 징계하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을 견제하고 윤석열을 감찰을 했던 거는 옳았어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님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보이는 행태는 책임 있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내 탓이요 네 탓이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민주당도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님은 고든 어떤 대쪽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어울릴 만한 지역에 누구보다도 검찰과 치열하게 싸웠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추미애 장관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님을 어떻게든지 전략공천이나 예우할 수 있는 지역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추미애 장관님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리가 됐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님도 이제 총선 50여일 남은 이 시점에서는 과거의 검찰개혁이나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들을 어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발설을 하거나 그때 무슨 일이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괜히 친명의 갈라치기에 어떤 조중동의 먹잇감이 되는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하시는 게 추미애 장관님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 좀 할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상 중량, 중구, 성동갑 이쪽에 사실상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이쪽은 이미 전략지역이에요. 전략지역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공관이나 이쪽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결정할 지역 얘기죠. 저는 임종석 실장이 나온다는 거를 못 나오게 한다는 것도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종석 장관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권 뺏기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조국 장관님이나 임종석 실장 그리고 노영민 실장 그쵸?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실상 그동안 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물론 이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정권을 어떤 뺏겼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임종석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에게 맡기겠다. 저는 노영민 실장이나 임종석 실장이 내가 지역구를 정해갖고 내가 나간다는 이런 자세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들은 내 때문에 어떤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다라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임종석 실장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최고위에 이번에 총선에서 나의 공천은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뭐 공천을 안 주면 서운한 마음 없이 접고 어디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험지를 나가라 여러분 험지를 나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 그래갖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뭐 임종석 나오지 마, 노영민 나오지 마 이거를 지지자들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지자들이 임종석 나오지 마, 노영민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칫 갈라치기 세력들이 볼 때는 친명과 친문의 싸움 붙이기가 딱 좋거든요. 친명과 친문의 싸움 격돌 지점이 딱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돌 지점에 싸움 붙이는 이관계의 어떤 역할을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이나 안 하려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 당 지도부에게 본인들의 22대 총선의 어떤 거취를 당 지도부에게 맡기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역구를 정해서 나 여기 나가겠다. 왜 못 나오게 하냐.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의 폭정과 검사 독재의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이 결국은 원인을 따지고 들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갖고 그 원인이 문재인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말이 100%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빼앗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속았지만 속은 것도 대통령 집권자의 잘못이에요. 저는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워낙 대한민국 민주 진영에 폭거를 하고 검사 독재 정부의 어떤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분노가 윤석열에게 향해야 될 게 그 원인 제공자로 가는 잘못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고 민주 진보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정도 하면 비판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문재인 정권 자꾸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총선은 50여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친문 욕하다 보면 과연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의 선거고 검사 독재 심판의 선거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국힘당의 논리와 똑같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원망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원망과 서운함을 접어두고 결국은 이번 선거가 그렇다 그래갖고 친문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심판 선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에. 당연히 우리가 온 사력과 오늘 총력전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에 되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 서운함, 분노 그 정도 포취를 했으면 됐고 이제 남은 2달 동안은 2달도 안 남은 이제는 우리가 총력전을 윤석열 정부 심판, 검사 독재 심판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민주당은 여러분들 어떤 히든카드가 남았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 막 그 연합한다, 뭐 진보 개혁 연합 해야 된다, 막 시끄럽죠. 이게 잘 될까? 그리고 누구 탈당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나왔어요. 결국 이번 선거는 김건희 특검 경제 파탄이 주요 원인이 될 것이고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겁니다. 민주당의 히든카드는 아직도 유효하고 특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D-Day는 2월 27일이 될 겁니다. 그 2월 27일 날 또다시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이라기보다도 김건희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만천하에 다시 재표결이 된다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진짜 제 식구 감싸기죠. 윤석열의 검찰에 검사할 때도 못 버리던 이제는 진짜 자기 부인 감싸기 처가 감싸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은 아직도 한 방의 카드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떻게든지 단결해서 이번 총선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저기서 이제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쏠깃한 갈라치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중심을 잡고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에 늘 정치권이 생각하는 그 설 밥상에 어떤 얘기가 올랐냐? 저희 집은 그냥 김건희 얘기로 도배가 됐습니다. 저희 집안은 물론 제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렇죠? 저희 집안 사람들은 모이면 정치 얘기를 해요. 저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정치 얘기가 듣기 싫어요. 저는 그래요. 저희 집에서 나만 만나면 정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저희 시사타파 뉴스 사무실이나 예전에 개국본에서 만나면 저를 자꾸 정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집안은 정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참 머리를 못 쓰고 정치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수백만 가지가 있겠지만 수십만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설 전에 김건희의 어떤 명품백을 오히려 지 입으로 발설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 분노가 야기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가고 67%가 명품백 대담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죠? 명품백 그 대담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윤석열의 부정평가나 어떤 명품백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힘당과 민주당이 어떤 팽팽한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데요. 민심의 바닥을 보면요. 제가 이번에 가장 이번 총선 괜찮다라고 느낀 게 있어요. 저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여러분들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선거판에 그리고 제가 선거판 분석은 정말 잘하고 그 퍼센테이지까지 거의 근접하게 제가 맞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잘하냐 국민의힘이 잘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경제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경제 너무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가 주요 의제였어요. 그렇죠? 주요 의제가 물가 너무 올랐다. 먹고 살기 힘들다. 젊은 애들 큰일 났다. 일자리 없다. 그 자체만으로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정권을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몰라도 물가가 어렵다는 것은 살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런 살기 힘들다는 것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오늘 한동훈 씨 얘기 좀 할까요? 오늘 한동훈이가 후보와 당원들에게 막말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막말은 지가 하면서, 그죠? 한동훈 막말의 대가는 한동훈 아닌가요? 이번에도 한동훈 뭐라 그랬어요? 설 연휴 끝나자마자 이재명 이번엔 법카로 명절 제사 안 지냈겠죠? 깐족대고 막말은 지가 하면서, 지가 당원들과 후보에게 지가 막말하면서 지가 경계령을 내리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또 부산을 찾아갔어요. 오늘 부산을 찾아가고 부울경에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부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산이 여러분들 부산, 울산, 경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낙동강 벨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는 경기에 굉장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부산하면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은 그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가 있고 노동자들 조선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으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침체해요. 경제가 다 침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아무리 선심성 공약이건 뭐니 해도 대통령이 이거는 관건 선거예요. 잠깐만 저거 좀 끄고 올게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이거는 관건 선거하는 겁니다. 지금 주요 도시, 굉장히 자기네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관건 선거하는 거예요. 응? 민생 토론한다 그러면서 관건 선거를 하는데 한동훈이가 나대면 나댈수록 좋아요. 윤석열이가 나대면 나댈수록 좋은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좀 심오한 얘기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자칭, 보수라고, 우리나라엔 보수는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보수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보수라는 새끼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뚫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냐면 보수라고 사칭하는 인간들, 지금 뭐 선거, 연합, 뭐 별 지랄들을 다 하잖아요. 이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선거 결사체들이에요. 그 선거 결사체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공공성이나 어떤 그러니까 사익 추구가 먼저지 공공성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구 나라의 장래나 현재의 국가의 재정 상태를 보면 이런 공약을 남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라는 새끼는 모든 어떤 선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선심성 퍼주기식 관건 선거를 자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금감원장이었던 이복현, 얘네들이 검사 시절에는 재벌들을 심판을 했었죠. 그렇죠? 이복현이나 뭐 여의도 저승사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여의도 저승사자, 그리고 검사, 그러면 공정과 정의라는 얘기들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지네가 어떤 재벌들을 수사를 하고 재벌들을 잡아놓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재벌들을 사면을 해주고 자기네들이 기소했던, 자기네들이 수사했던 사건들도 사실상 지기 위해서 지네들이 그 무죄가 나와도 사실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검사 시절에 지네들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것은 어떤 검사에 대한 검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굵직한 대기업 재벌 사건을 맡음으로써 본인들의 승진과 출세욕에 의해서 이런 사건을 맡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얘네들이 모르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정말로 검사 시절에도 원칙과 공정 상식에 부합하는 재벌들을 수사하고 그들을 심판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또 잡았을 때도 그 원칙을 지켰어야 되죠. 그렇죠? 그 원칙을 지켰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금감원장부터 해갖고 윤석열이부터 재벌들 줄줄이 사면하고 재벌들 병풍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도, 얘네들은 선거를 앞두고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오로지 권력욕에 취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들, 이런 권력욕에 취해서 대기업을 수사했던, 그리고 승진의 발판을 삼았던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우쭈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봐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집안은 아들이 누구 어디 명문대 어디 뭐죠? 미국에 있는 UCLA 이쪽에 아이비리그 출신이야.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주고받아요.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보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부드러운 인성과 어떤 언어를 쓰면서 자기네들의 학벌과 커리어를 마구마구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 집안은 아빠가 누구고 뭐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얘네들은. 그러고 있다가 옆에서 어떤 우리 민주진보라는, 그러니까 민주진보가 아니라도 옆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본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가득 찬 싸가지 없는 좌파놈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들은요, 자기네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한국 사회의 의제와 아젠다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보수 기득권, 조중동과 법조 카르텔, 수많은 재벌 기득권, 언론 기득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의제, 그리고 방향, 전략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을 따르는 국민들은 애국 시민 또는 동료 시민,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네들을 존경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엇나간 게 바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아젠다를 던지고 의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운다고 스스로들이 평가하는데 이번 총선은 뭐죠?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권 청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실패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이끌어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이 먹히겠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윤석열이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저거 민생 토론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장 저해되는 것들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막 지가 뭐 금융 뭐 세제 감면, 부자 감세, 종부세 감세, 거기에 금투세 감세, 뭐 별지랄을 다 합니다. 그쵸? 상속세 감세.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재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죠. 국가의 미래나 전략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만 이기면, 권력만 쟁취하면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 청산이냐, 민주당이 대응을 잘한 게 거기에서 검사 독재 청산이냐, 이 어젠다로 붙으면 당연히 21세기의 2024년에 대한민국의 화두는 검사 독재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이 가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 요소는 윤석열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좀 얘기가 길어도 요거는 좀 길게 하고 갑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는 여러분들 수출 주도 어떤 수출 주도형 국가죠. 그렇죠? 수출로서 어떤 외화를 획득하고 그 외화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하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국민이 1인당 GNP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동안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이 집착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럼 맞아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가장 지금 수출이 막히고 마이너스 무역 흑자가 나오고 이런 무역 적자가 나오고 이런 이유가 그동안에 있었던 시장 자체를 우리가 폐쇄한 거죠. 윤석열의 그러니까 북중러 한미일, 북중러 이런 신냉전 체제의 선봉장에선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시장 자체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대기업들의 수출 주도 전략이 사실상 중국과 단절되고 러시아와 단절되고 그 러시아와 관련된 주변 국가들, 중국과 관련된 주변 국가, 중국과 무역이 단절된다 그러면요, 중국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국가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나 무역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냐? 아니죠. 오히려 윤석열에게 연맥했죠.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오히려 미국에 가갖고 푸대접을 받고 미국에 가는 엄청난 돈을 갖다 퍼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전기차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금을 폐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가 한마디로 시장이 이렇게 넓었었는데 시장을 3분의 1로 줄이면서 우리나라가 그 무역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거를 팔아먹을 데가 없어져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를 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는데 먼저 하고 갈게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번 미국은 이미 대선이 시작됐어요. 미국은 대선이 시작됐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죠. 나토 동맹국들이 어떤 지원을 끊겠다. 그래서 나토 동맹국들도 스스로가 어떤 방어 체제를 구하지 않으면 뭐 한마디로 돈을 갖다 미국에다가 바치지 않으면 러시아를 꼬드겨서라도 침공하게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일제히 반기를 들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퍼스트 아메리카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세계의 경제 어떤 경제 구조나 경제의 방향에 윤석열이라는 낡은 사실상 냉동 얼음인간 같은 인간이 발을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분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사실상 무역은 약간의 어떤 대한민국에게 전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따라잡히고 여러 가지 엔꼬 현상을 겪으면서 일본이 어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일본의 어떤 1인당 GNP가 늘어나지 않고 그런 건 있었지만 일본은 내수가 엄청나게 탄탄해졌어요. 일본은 엄청난 내수가 탄탄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수출 주도형 국가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수출 주도형 국가였는데 일본은 더 이상 세계 무한 경쟁 시대에서 조금만 뒤쳐지면 수출 주도형은 막힐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내수를 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발전되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출 주도형 국가 산업의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에게 어떤 권력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대기업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진짜 수출 주도형은 사실 끝난 거예요. 반짝 수출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수출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7대 강국에 올라가면서 내수 진작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내수를 죽이고 수출에다가 목숨을 걸었다가 오히려 수출의 시장 바운더리를 굉장히 좁게 하면서 윤석열이가 고립된 거죠. 전 세계는 지금 대공황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대불황, 그 다음에 더 이어지는 게 대경쟁의 시대예요. 대경쟁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게 트럼프의 퍼스트 아메리카예요. 미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대 여러분들 미국은 부도가 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미국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달러를 찍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자기네 달러를 찍어내는데 왜 망하겠습니까?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연방준비은행이고 금리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만큼 보호 무역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자기네 나라의 국민과 경제는 내팽개치고 미국과 일본의 바지가랑이를 끌어안으면서 무한적으로 미국에게는 오케이 하면서 퍼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그 세계 보호 무역에 나 홀로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속 불가능한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이라는 걸 빨리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이 언제까지 천년 만년 수출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출이 막혔을 때 그러면 내수를 진작시키고 하려면 당연히 국가의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야 되는데 윤석열 어땠습니까? 이번에 국가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대기업 지원 정책을 하고 약자와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알리고 부자 감세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응? 지금 대경쟁 시대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아직도 그런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는 자들은 운동권 청산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보수라는 약자들이 새 판을 짜고 새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저들이 딴 새 전략은 한미일 북중러라는 새로운 냉전 체제의 구도와 새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에 의존한 보호 무역에 자기네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념을 초월한 전 세계가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니 민주주의 국가니 그런 거 없어요. 사우디가 왜 중국의 손을 잡았겠습니까? 더 이상 미국에게는 본인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고 미국의 패권은 그만큼 시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볼 때는 어떤 중동 국가들이 볼 때는 미국의 패권에 의해서 본인들이 끌려다니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겠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내 기름 팔아서 우리나라 배불리겠다는 거예요. 응? 사실상 무한 경쟁 시대가 되면서 각자 도생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제 미 대선이 시작됐죠. 트럼프의 가장 애킬레스건이 뭐냐면요. 현재 트럼프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현재 트럼프가 미 대법원에 4개의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2020년 대선을 패배하고 그 성과를 뒤집으려고 여러분 의회 난동 사건 있죠. 의회 난동 사건이 아마 1월 6일인가? 근데 그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기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관계 입막음 관련해서 돈을 매수를 했다. 그 사건이 하나 걸려 있고 회계 조작, 그 다음에 백악관의 기록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트럼프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대선 이후의 결과가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선 이후에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그런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는 스스로를 사면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 트럼프는 대통령만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법원에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고 유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스스로가 셀프 사면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나토의 어떤 스스로 나토 자체를 흔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되면 퍼스트 아메리카 왜 우리가 나토에 어떤 막대한 분담금을 내고 다른 나라 국가를 지켜줘야 되냐 우리나라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선 전에 유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거에 역량을 다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여러분들 제가 저거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국 얘기 한 김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미국의 국가를 보면 미국의 국기를 보면 왼쪽에 별이 있고 오른쪽에 빨간 여러분들 그 줄무늬가 이렇게 있죠. 빨갛고 하얗고 줄무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미국의 국기를 보면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거는 줄을 상징하죠. 옆에 13개의 줄이 있어요. 13개의 줄은 뭐냐면 미국이 처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렇죠? 연합이에요. 연합 국가를 상징하면서 미국이 국가를 그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반발하면서 이탈했던 그 사실상 영국계 그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해갖고 13개의 어떤 그 어떤 그 민족들이 그 이탈 세력들이 각 주 13개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때 13개의 자치주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13개의 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데 왜 양원제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단원제죠. 국회라는 게 하나만 있죠. 국회.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아니죠. 단원제입니다.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그렇죠? 왜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냐면요.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인구.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은 100명이 있어요.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죠.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 비례에 상관없이 그 한 주마다 2명의 상원 의원을 둔 거예요. 상원 의원을 둔 거예요. 2명의 상원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인구의 비례가 없이 상원 의원을 2명씩 해갖고 100명이 되는 거예요. 상원이요. 하원은 뭐냐면 하원은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만약에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원이 54명이에요. 하원 의원이 그 주에만. 하원 의원이 54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주는 하원 의원이 1명이에요.
하원은 제가 알기로 한 430 몇 명이 돼요. 그게 인구 비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상원은 인구 비례가 없이 주마다 2명씩의 상원을 한 것이고,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그 하원의 숫자를 준 거예요. 왜 양원제가 되냐면요, 하원은 재정을 맡아요. 그쵸? 상원은 탄핵 같은 중요한 사건을 맡아요. 그래서 이런 하원의 어떤 재정적인 미 의회가 왜 하원의 힘이 크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것도 미 하원의 승인이 나야만 미국의 재정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예전에 상원과 하원의 귀족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21세기에서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원의 의결을 상원에서 인준해주는, 그쵸? 하원에서 승인된 것을 상원에서 인준해주는, 지금 우리나라의 단원제를 보면 법사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원에서는 어떤 재정권을 강력하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원이 하원에게 협조를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런 문제들은 상원에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상원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5년 단임제의 국가, 그리고 어떤 그 단원제의 국회 의석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자도 권력지향적이고, 사실상 선거에 대해서는 국익이나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적어도 미국은 선거, 트럼프가 아무리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어떠냐고요? 적어도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대한민국이 더 다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아젠다를 던지고 거기에 방향을 제시하고 의제를 제시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 청산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을 여러분들에게 설 민심으로 연결을 해주면요, 미국이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달러 패권을 앞세운 국가도 자기네 국민을 위하는 어떤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국익을 위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이에요. 그쵸? 경제 다 말아먹고, 외교 다 말아먹고, 안보 다 말아먹고, 언론 장악하고, 검사들이 독재 정권을 하는 이런 나라가 과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아요. 상원은 2년 주기로, 상원 100명 중에서 2년 주기로 3분의 1씩 교체를 하고요. 얘네들은 임기가 6년이에요. 미국은 상하원이 임기가 6년인데 상원은 3분의 1씩 매번 갈아요. 33.333% 해갖고 3분의 1씩 6년, 그러니까 임기가 6년인데 2년마다 33%를 가르니까 나중에 6년이 지나면 다 바뀌는 거죠. 하원은 2년마다 다 갈아요. 하원은 2년마다 다 가르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지금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관건 선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좀 나가 봅시다. 요거 하고 조국 신당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이런 한동훈이나 국힘당이 갑자기 여러분들 운동권 청산 2번부터 할게요. 수구 세력들이 갑자기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을 꺼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그 수구 기득권 집단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쟤네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을 쟤네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렇잖아요.
자네들은 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냐? 1948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의 역사를 가지면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이 6.25에 참전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신분이 애국지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네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1차 역사전쟁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지금은 저는 제2의 역사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2024년에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이 왔냐?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자기네들은 독재, 군사 독재 정부와 결탁하여 본인들의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본인들의 전신인 민정당의 후예라는 것들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1300만 명의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젊은 층들이 충격을 받았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있었구나. 대한민국에 그 영화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답답하다.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네들이 그 서울의 봄이라는 어떻게 보면 12.12 군사 반란이 시작으로 결국은 그 군사 반란에 의해서 전두환이가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은 전국 비상계엄령을 성취하고 그다음에 5.18이라는 대한민국의 그 비참한 학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학살의 주역들이 가장 가리고 싶은 건 뭐예요? 운동권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운동권은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운동권은 쟤네들이 생각할 때는 운동권을 청산을 해야만 지금의 보수 기득권이라는 자들이 사실상 당당하게 너희들은 그때 뭐 했냐라고 할 때 걔네들은 전두환이나 그런 일당에게 부역하면서 본인들이 권력을 그리고 사유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어젠다가 잘못됐죠. 응? 운동권 청산을 외치고 제2의 건국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번에 여러분들 서울의 봄과 맞서기 위해서 이건 총선용 다큐멘터리 이승만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그렇죠? 이승만 마케팅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운동권 청산대 제2 건국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는 게 바로 지금 이승만의 다큐멘터리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중동을 중심으로 이제 3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권을 청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지운다는 거죠. 안 먹히죠. 이게 시대 정신에 맞습니까? 저는 이번 수구 세력들이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한 게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우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지워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걔네들이 여러분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오히려 운동권 청산이라는 악마적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했나를 찾아보면 현재 우리가 뽑고 있는 총선이랑 우리가 투표하고 있는 대선을 87 민주화 항쟁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이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응? 거꾸로 가는 시대 정신의 운동권 청산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갖고 제2의 건국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제1 건국전쟁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다가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3.1 상해 임시정부의 3.1운동의 역사를 우리는 따른다라고 돼 있어서 역사전쟁 1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죠. 이 뉴 라이트의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뉴 라이트가 윤석열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도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시키려고 그러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지금 뉴 라이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2024년 총선 프레임에 운동권 청산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진영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응? 영화, 건국전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윤석열까지 이거는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극우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극우 유튜브들이 주장했던 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갖고
제2의 건국전쟁을 하고 뉴라이트들이 합세를 해갖고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대 정신에 맞냐고요. 응? 이승만이 어떤 자들인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다 나와요.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독재와 부정부패의 12년간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의해서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4.19 혁명에 분명히 혁명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이 혁명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87 민주화 항쟁도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이 현직 대통령이 동참한 거예요. 그렇죠? 뭐죠? 현직 대통령이 이런 이승만을 찬양하는 논평을 내고 4.19 의거에 쫓겨난 이승만의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현재 뉴라이트들이 윤석열 주변에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나 윤석열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총선의 프레임은 쟤네들은 잘못 잡았다. 아무리 운동권 청산이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운동권 청산이라고 알아봤더니 그냥 민주화 운동을 왜 청산을 해야 되냐.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가장 확고한 그 혁신한 공을 세웠던 집단이고, 결국은 검사 독재가 가장 와닿죠. 더 누가 봐도 검사 독재가 더 와닿지 운동권 청산이 더 와닿습니까? 얘네들이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거는요,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자기네들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딸리지 않는 학벌, 딸리지 않는 집안, 딸리지 않는 권력, 딸리지 않는 돈 다 갖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보수 기득권을 자처하는 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게 바로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열등감에 의해서 시대 착오적인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겁니다. 이거는 그냥 폭망이에요. 폭망.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3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객을 동원했는데 이걸 갖고 운동권 청산이라고 외치니까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히죠. 그래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가 예전에 얘기했던, 오늘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룸사롱을 갔다. 옛날에 그 룸사롱을 갔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대로 받아쳤죠. 운동권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룸사롱을 많이 갔겠냐? 검사들이 룸사롱을 많이 갔겠냐? 지금의 김영란법 99만 원 세트를 만들었던, 김영란법을 만들게 한 거는 검사들의 룸사롱 술 접대 사건 때문에 결국은 김영란법이 통과됐잖아요. 자충수예요. 그렇죠? 자충수입니다. 운동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목숨을 바쳐서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두환과 군사 독재 정부에 아직도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군사 독재 정부를 물리쳤던 이 민주화 운동 세대를 사실상 적으로 보고 검사 독재 시대를 사실상 자기네들이 선언한 겁니다.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제 검사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권이라는 이 상대적으로 검사 독재냐 운동권이냐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총선 프레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갖고 이 누라이트의 착각들이에요. 얘네들은 한번 졌던 싸움이잖아요.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를 만들면서 역사전쟁 1라운드에서 패했던 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총선에다가 제2의 역사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권은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운동권이 뭐가 부끄러워요? 운동을 안 한 놈들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전두환 밑에서 부역해갖고 본인들의 권력을 득세하고 본인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던 놈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목숨을 바쳐서 독재 정권을 종식시켰던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가 아니잖아요. 운동권은 청산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민주화 운동의 선열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들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운동권 청산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자는 거랑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좀 얘기 좀 할게요.